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조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기본강좌 제3강 제2편 부동산학강론 제3장 부동산정책론 제4장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자, 이때의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 정책론을 배우기 전에 부동산 문제. 자,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부동산 문제를 볼 것 같으면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토지 문제. 자, 토지 문제. 두 번째는 주택 문제. 자, 이렇게 나뉘고 토지 문제 역시 또 둘로 나뉘는 하나는 질적 토지 문제, 또 하나는 양적 토지 문제. 주택 역시 하나는 질적 주택 문제, 다른 하나는 양적 주택 문제.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토지의 양적인 문제는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부중성. 증가하지 않는 성질, 토지의 부중성. 자, 그러다 보니까 용도적 공급을 통해서, 이거는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적 공급을 통해서 양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고, 질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지가구예요. 지가가 사회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지가구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공적으로 법률 같은 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데가 해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주택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질적인 주택은 질이, 사람들은 욕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질의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사를 못하게 딱 국가가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죠. 또 하나, 하층민들이 사는 도시, 주거 환경, 낮은 주거 환경, 그런 거를 국가가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질적인 문제고, 양적인 문제는 그냥 주택 양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 양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주택수를, 그러니까 양적으로 필요 주택수라고 그래요. 필요 주택수, 얼마나 필요가 주택한가, 필요 주택수는 얼마나 볼 것인가. 자, 그러면 가구 총, 한 가구당 한 집이 필요하니까 필요 주택수는 가구 총수, 가구의 전체 수란 얘기예요. 가구의 총수. 요거만 있으면 될까? 근데 실제는 이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 가는 사람들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있거든. 플러스 가구 총수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공간. 자, 공간, 빈집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빈집을 필요 공간이라고 하고, 그 필요 공간 수, 필요한 공간의 숫자만큼 더해줘야 돼. 그러면 필요 주택수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필요 공가 수는 어느 정도로 잡냐면 가구 총수의 3% 정도를 잡아요. 자, 필요 공가율. 그러면 요 3%가 바로 필요 공가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 총수가 1000세대, 1000만 세대라 그러면 1000만의 3%니까 3만 세대. 필요 주택수는 1003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주택수가. 그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 이 공가 개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주택보급률이 100%다 그러면 필요 주택수하고 가구 총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 주택보급률 100%라고 그래요. 주택보급률이 100%면 더 이상 신규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3%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100%여도 필요 공가수만큼 여유분의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론의 두 번째 파트인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 조세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5권 부동산 세법에 자세히 배울 텐데, 자, 조세. 조세는 누가 부과하냐에 따라서 크게 나뉘어요. 부과할 수 있는 주제 딱 두 개. 하나는 국가, 중앙정부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요 딱 두 개가 부과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것도 둘로 또 나뉘어. 하나는 특광도지사, 시도지사라고 그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도, 도지사. 이걸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시군 구청장이 부과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법에서 배우는 조세 중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조세라는 거는 반대급부 없이 그냥 부과하는 거야, 국민에게. 자, 가장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조세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양도세라고도 하죠. 양도소득세. 대표적인 국세예요. 뭐 농어촌 특별세, 이건 부가세도 있는데 역시 국세고. 자, 특강도.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바로 그 유명한 취득세. 아파트 샀어. 내가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지. 등록을 하면 등록세 내야 돼. 근데 묘하게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등록만 하고 바로 팔아버리려고. 그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납부고지서 자체가 취등록세 납부고지서야. 아, 등록세만 따라받고 취득세만 따라받고 이러질 않아.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를 같이 내게 고지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를 안 낸다. 뭐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를 안 낸다? 안 내면 다 안 내고 내면 다 내야 돼. 까딱 잘못해서 이거 취득세 안 내고 물건 팔면, 부동산을 대팔면 80% 중과세예요. 내가 100만 원만 세금 내면 될 걸 18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 내야 돼요.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비를 했으면 세금을 내야지. 이 조세는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소득이 있어. 그럼 소득세. 소득세법 여러분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득.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 합산을 안 시키고. 자, 소득세가 있고 또 하나 내가 소비를 하면 소비세. 이게 소비세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건을 사면 물건 안에 세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소비할 때마다. 대표적인 게 유류세. 내가 오너 드라이버인데 기름을 넣어. 난 그 기름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세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비할 때마다 내는 거예요. 자, 소득세 또 하나, 뭔가 하나 빠져있네. 하나. 재산세예요, 재산세. 재산세. 뭐, 유통세 같은 건 다 소비세에 들어가는 거야. 유통을 하면 소비를 해야 되잖아, 내가. 취등록세? 다 소비세예요. 소비했으니까. 재산을 얻었으니까. 그래, 재산세라고 볼 수도 있죠. 재산. 이건 재산세라기보다는 재산 보유세가 맞지, 엄밀하게. 요 세 가지 외에는 없어, 세금은.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시군구세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예요, 재산세. 토건주선화, 토지 소유주, 건축물 소유주, 주택 소유주, 선박, 항공기. 그래서 암기할 때 토건주선항. 이거 왜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안 내요? 자동차 세금 내던데 자동차세라고 그러지 재산세라고 안 해요. 그건 따로 법률로 그 지방세법에 자동차세가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조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조세의 전가하고 귀착입니다. 자, 조세의 전가. 조세를 전가라는 건 뭐냐면 옮길 전자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조세를 떠넘기는 거야. 조세의 전가. 조세 부담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거. 그게 완료가 됐어. 그럼 조세의 귀착이라고 그래. 귀착. 조세의 전가는 뭐 내가 너한테 떠넘기고 싶다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제 임대할 때.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전가시킬 게 없어. 다 100% 내가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100% 내가 내면 되는데 임대했을 때 이게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잖아. 임대인은 공급자고 임차인은 수요자야. 쓰는 사람이니까.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조세가 어떤 역할을 하면 자, 왼쪽에 가격. 임대차 가격이에요. 자, 오른쪽은 양, 수요랑 공급량.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임대하려는 수요가 있어요. 이렇게 임대 수요. 자, 임대 공급. 자, 요 만나는 점에서 어떠한 가격. 자, 이렇게 균형 가격, 균형량에서 딱 결정이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세금을 붙여버리면 공급 가격이 올라가. 임대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는 게 세금이 10만 원이라면 110만 원에 내는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10만 원. 그럼 임대인이 110만 원을 올렸으면 임차인이 다 지불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자, 이걸 설명하면 세금이 T만큼 텍스가 부과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S 다시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새로운 공급 곡선에서 가격이 새로운 P 다시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P 다시가 됐어. 그때 실제 공급자, 임대인이 받는 돈은 자, 요 선을 이렇게 놓으면
양이 요때 요렇게 주니까 임대인이 가져가는 돈은 P2-가 되겠지. 임차인이 낸 건 P1이고, 그럼 나머지 요 차에 요게 세금으로 국가로 들어간 거예요. 세금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가만히 보면 원래 가격 P에서 임차인이 지불한 거는 요만큼이야. P에서 P-까지. 임차인은 요만큼 냈어. 임대인은 원래 P만큼 받아야 되는데 P에서 P2-만큼밖에 날라간 거지. P2-로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요만큼을 덜 받은 거야, 임대인은. 즉 임대인이 부담한 거, 임차인이 부담한 거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조세의 전가가 완료해서 귀착이 된 거야. 원래 임대인에게 부과한 건데 반은 임차인이 내고 반은 임대인이 내는 거야. 근데 여기 탄력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 중요한 게, 자, 이 상황에서 수요, 임차인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거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건지 또 헷갈리죠? 자, 비탄력적. 그럴 때 한번 써봐. 손에 한번 써보면 돼. 그냥 탄력적. 이렇게 써보면 비탄력적인 건 가격의 변화가 이렇게 막 심해도 수요가 거의 움직이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이렇단 얘기고, 탄력적은 가격의 변화가 얼마 안 되는데 수요는 이렇게 많이 변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비탄력적이 이렇게 쓴 거구나. 자, 비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해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세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요 새로운 지점, 이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국가의 조세 수입은 이만큼이 되는 거야. 임차인이 낸 건 얼마 안 돼. 임대인이 낸 건 위에 소비자들, 임차인이 낸 게 늘어나.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누가 많이 내더라? 수요자가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수비수.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많이 내. 공비공. 탄력적이면 반대지. 수요자가 탄력적이야. 그러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부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울 거는 수비수, 공비공만 외우면 돼.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된다. 다른 말로 임차인이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이 지불하는 거야. 다 세금을. 반대로 임대인이 비탄력적이면 임대인, 공급자. 매매도 마찬가지. 매매도 똑같아. 그 매수인이 비탄력적이면 매수인이 다 지불해. 매도인,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면 매도인이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 조세를. 요걸로 핵심, 늘 수험생들이 헤매는 건데, 수비수 공비공으로 조세의 전과 귀착을 전부 다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론. 자, 부동산 투자론. 투자와 투기에 대한 개념은 용어 해설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역시 용어 해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의 투자 가치.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그 가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어떤 투자 가치가 있냐. 그러면 순수익이 있을 거야. 투자에 대한 순수익. 총 지출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수익이 남는다고요. 내가 2억을 투자했어. 근데 비용, 이익이 3억이야. 그러면 3억에서 비용 2억 투자한 거 빼면 1억이 남았으면 그게 순수익인 거예요. 그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주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나눠줘. 요구 수익률에는 뭐가 들어가면 무위험률.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위험률이야. 즉, 은행 이자 같은 거, 국공채. 채권 같은 거, 이게 이자율이 싸지. 3%, 4% 이러니까. 자, 요거에다가, 위험. 내가 이걸 투자할 때 위험을 부담하는 거냐. 피할 수 없는 위험. 체계적 위험. 위험 할증률이야. 그게 위험 할증률. 무위험률은 좀 높아야겠지. 이게 3%고, 이게 2%고,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 하나. 인플레 위험. 예상되는 인플레 위험 할증률이야. 이게 5%라면 나의 요구 수익률은 이거 다 합하면 10%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투자 대상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순수익이 1억이야. 그리고 나의 요구 수익률을 다 합쳐보니까 10%야.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얼마다? 10% 나와주니까 10배가 되니까 10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야. 자, 나에게는 10억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투자 가치가 10억인데 투자 가치가
근데 이게 시장에서 지금 8억에 거래가 돼. 8억에. 2억의 차익이 남잖아.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기대 수익률이 내가 최소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이 10%인데 거기서 나올 수익률이 8%밖에 안 돼. 기대되는 게 마이너스 2%. 투자 안 한다. 투자 기가. 이게 바로 투자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분석 과정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원리만 알면 투자론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원리를 알면. 자, 먼저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세 단계를 꼭 거쳐. 처음에 취득. 취득세 낸다고 그랬잖아요. 취득. 처음에 취득을 하고, 그걸 보유하는 동안 부동산을 임대를 해줄 수가 있잖아. 운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보유지니까 보유하는 동안. 자, 마지막에 보유 다 하고 나서 이제 처분하고 싶어. 팔고 싶어. 처분. 이 세 단계를 꼭 거쳐요. 부동산은. 처분하고 나면 이제 끝난 거지. 내가 그 부동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그 부동산에 운영을 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취득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취득을 할 때는 투자를 해야 돼. 이때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내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도 빌려서 해요. 대부분. 그럼 자기 돈이 뭐냐? 그거는 자기 자본이야. 자기 자본. 자, 그리고 이거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 자기 자본. 남의 돈 빌린 거. 어떤 건물을 취득을 할 때 그걸 담보로 빌리는 거. 저당 자본, 타인 자본. 그래, 타인 자본. 자, 내 돈이 10억이야. 타인 자본이 10억이야. 요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 자본은 지분이라고 그러고, 지분 투자자, 자기 투자자 자신을 말하는 거고, 타인 자본 10억은 저당 자본이라고 그래. 저당. 그러니까 이거 은행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면 지분 수익률 같은 말이고, 저당 수익률 또는 타인 자본 수익률 그러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자, 요렇게 해서 내가 20억을 투자했어. 해갖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나올 거 아니야.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라는 매출이 생겨. 경비 같은 걸 다 빼고도. 그리고 내가 처분을 했어. 처분을 하잖아요. 팔았는데 내가 이걸 25억에 판 거야. 자, 25억에. 그 사이에 나는 이 타인 자본은 이자만 지불했고, 원금, 잔금은 그대로 냅둔 거야. 처분하면 갚으려고. 자, 그럼 이 25억은 어떻게 되냐면, 타인 자본 10억을 돌려줘야겠죠. 자, 10억. 그리고 내 돈 10억 챙겨야지. 얼마 남은 거야? 수익은 5억이 남은 거야. 자, 수익 요 5억과 운영했을 때 수익 1억. 이거 두 개. 합쳐야지. 근데 요렇게 계산을 안 하고, 두 개를 합쳐. 두 개를 합쳐서 26억. 26억을 미래잖아. 이건 앞으로 미래야. 미래. 현재가 아니야.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준다고 그래. 할인. 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여기가 깎아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요 20억과 이 26억을 할인한 돈을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이 26억이 현재 가치로는 23억이야. 3억 원이 차감을 해야 돼. 3억 원. 23억 원이면 이 20억보다 많으면 투자하는 거고, 할인을 했는데 19억밖에 안 돼. 마이너스 1억이네? 이때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 분석 과정이에요. 핵심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자, 현재 나 자본은 10억이야. 지금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내가 내 돈 10억을 투자를 할 때 남의 돈을 얼마나 할지 이걸 결정해야 될 거고, 운영할 때는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처분했을 때 예상 인플레이트 다 계산해서 처분을 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을 할인을 해서 현재 내가 앞으로 투자할 돈, 현재 투자 금액, 이건 현재 거니까 할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돈 갖고 얘기하면 되니까. 비교해서 이익이 되면 투자하고, 손해보면 투자 안 하고. 이게 바로 투자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나머지는 다 거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 개념을 도입해서 할인하는 분석법을 바로 할인, 현금이잖아, 지금. 현금 20억, 현금 26억, 현금. 할인을 해, 현금을 할인하는데 뭘 분석해? 수입과 지출. 수입과 이 지출은 현재의 투자 금액이 지출이고, 앞으로 들어올 게 수입이야. 수입과 지출을 할인 현금 수지 분석한다 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인연금 수직 분석법에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그 순현재 가치. 두 번째 수익성 지수. 마지막으로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순현재 가치는, 자, 순현재 가치. 요걸 안 줍니다, 지금. 왜? 설명하려니까. 자, 요거 26억이고, 이렇게 할인을 한다고 그랬어. 할인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할인한 가격이 3억이야. 자, 요거 갖고 이제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따지냐면,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한 게 20억이야. 자, 20억. 지출이죠? 지출. 현재의 지출. 앞으로 들어올 수입. 미래 수입이야. 수입을 할인했더니 23억이야. 순현재 가치에서 순현가라고도 해요. 순현재 가치. 순현가는 미래 수익 금액 23억에서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 지출을 빼면 얼마야? 3억. 0보다 같거나 크면 이건 투자하는 거예요. 간단해. 수익성 지수는 요 현재 지출을 분모에다 버려. 이렇게. 그리고 분자로. 그러면 이거는 20 약분. 딱 하면 1은 1. 11.5. 또 약분하면 1.15. 자, 1보다 같거나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자, 순현가에서는 보니까 0. 0. 순현재 가치가 0원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고, 수익성 지수에서는 1이야, 1. 왜? 분모 분자 비율을 놨으니까. 1보다 크면 하는 거야. 내부 수익률법은 뭐냐면, 그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거. 그 수익률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구 수익률, 내가 원하는 수익률. 주관적이지, 이건 상당히. 그렇지만 그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로 해서 수익을 맞추는 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워낙 수식이 복잡하고 내용이 복잡해서 이거는 대부분 다른 교재들도 마찬가지고 내부 수익률이 뭐다라는 개념 설명으로 끝납니다. 그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어떤 수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순현가하고 수익종 지수는 요거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심히 우리 교재에도 예제를 넣어놨으니까 꼭 풀어보실 걸 당부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기본강좌 3강 제2편 제3장 부동산 정책론 제4장 부동산 투자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복해서 공부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